다음날 중요한 회의나 약속에서 머리가 멍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잠을 그냥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뇌한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잠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잠이 부족할 때 뇌 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또 국내 전문가들은 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잠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왜 우리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지, 특히 뇌 기능과 건강 유지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잠이라는 게 그냥 쭉 자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죠. 마치 층계를 오르내리듯이요. 아, 정확합니다. 수면은 크게 두 가지 상태, 그러니까 비렘 수면, 영어로는 NRM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렘 수면, REM,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네. 이게 하룻밤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는 주기를 이룹니다. 뇌파 측정, EEG라고 하는 걸 해보면 이 단계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단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느낌이 다른가요? 비렘 수면은 다시 1, 2,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정말 막 잠들기 시작하는 아주 얕은 잠 상태고요. 네네.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심박수나 호흡이 좀 느려지고 체온도 약간 떨어지면서 조금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수면 방주라는 아주 독특한 뇌파가 나타나기도 하죠. 아, 수면 방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저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잠은 언제 자는 건가요?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개운하다, 몸이 회복됐다 느끼는 그런 잠이요. 그게 바로 비렘 수면 3단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서파 수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서파 수면? 네. 이때는 아주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라는 뇌파가 뇌를 거의 지배하는데 그래서 정말 깊이 잠들어서 웬만해서는 깨우기가 어렵죠. 아하. 우리 몸이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들이 이때 분비가 되고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뇌 청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3단계 깊은 잠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단계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꿈은요? 꿈은 언제 꾸게 되나요? 보통 렘 수면 때 꾼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렘 수면 단계에 이르면 뇌 활동이 갑자기 확 활발해져서 마치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뇌파를 보여요. 깨어있을 때랑요? 네. 그래서 눈동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 그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때문에 렘 수면이란 이름이 붙었죠. 이때 주로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고요. 또 감정을 조절하거나 기억을 처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들이 하룻밤 자는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략 한 90분 정도를 한 주기로 보고요. 이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주무신다면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의 주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4번에서 5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밤 전반부에는 깊은 잠, 즉 비렘 수면 3단계가 좀 길게 나타나고요. 새벽으로 갈수록, 즉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마치 우리 몸의 어떤 물리적인 복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정리를 나중에 하는 것 같은 그런 순서랄까요? 이야, 잠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이군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잠을 자야만 하는 걸까요? 특히 기억력이랑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신희석 박사님 글에서 봤던 밤새 공부하고 시험 망친 일화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네. 잠이 정말로 기억을 딱 저장하고 정리하는 그런 필수적인 시간인 건가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억 안정화 또는 기억 공고화라고 부르는 아주 핵심적인 과정 때문인데요. 기억 공고화. 네. 낮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새로운 정보들은 일단 뇌의 해마라는 영역에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메모장에 잠깐 적어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임시 저장소군요, 해마가. 그렇죠. 그런데 이 임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더 안정적인 저장소로 옮겨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옮기는 작업이 바로 잠자는 동안, 특히 깊은 잠, 아까 말씀드린 서파 수면과 렘 수면 중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해마에 있던 기억 정보들이 대뇌 피질,
그러니까 우리 뇌에 훨씬 넓고 영구적인 저장 공간으로 이동해서 딱 자리를 잡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처럼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고요. 또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가 강화되면서 기억의 흔적이 더 뚜렷하고 강하게 남게 됩니다. 네. 신희석 박사님 글에 따르면 수면 중에 해마와 전두엽 같은 뇌 영역 사이에 특정 주파수의 뇌파가 서로 딱 동기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대요. 이것이 기억을 전송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새로운 걸 배우거나 기억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정말 치명적으로 손상됩니다. 새로운 정보요? 네, KIST 뇌인지 과학과 유승식 교수 연구팀의 fMRI, 그러니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 결과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35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했더니 새로운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해마의 기능이 무려 19%나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나요? 와, 밤샘 공부가 진짜 비효율적인 이유를 그냥 뇌과학으로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렘 수면 중에는 뇌의 심피질 활동 패턴이 우리가 뭔가를 학습할 때랑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해마에 저장된 경험 조각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연구 저장소로 옮기는데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기억 정리 말고도 잠에 중요한 기능이 또 있다고요? 아까 뇌 청소라는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뇌가 우리 몸무게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쓴다고 하니까 와, 그만큼 활동 부산물, 그러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우리 뇌에는 활동 후에 남는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글림프 시스템,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2012년경에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념인데요.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돕는 신경교세포, 영어로 그의아라고 하고요. 우리 몸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인 림프 시스템, 림페틱 시스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아, 교세포랑 림프 시스템? 네, 뇌에는 우리 몸 다른 곳에 있는 일반적인 림프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뇌만의 아주 독특한 정화 방식이 발달한 거죠. 그 청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무슨 특별한 청소액이라도 뿌리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뇌척수액, CSF라고 부르는 액체가 바로 그 청소액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 네, 뇌혈관 주변에 있는 아주 미세한 공간을 따라서 이 뇌척수액이 뇌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가요. 그러면서 뇌세포들이 활동하고 남긴 대사 노폐물, 예를 들면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을 씻어내서 혈관 쪽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약간 뇌 속의 하수도 시스템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별 모양의 신경교세포인 별화교세포, 그리고 물 분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아쿠아포린4라는 채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핵심은 이 청소 시스템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느냐, 이걸 텐데요. 혹시 이것도 잠이랑 관련이 깊은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 즉 아까 말씀드린 비렘 수면 3단계, 서파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아, 또 깊은 잠이네요. 네, 이때는 뇌세포들의 부피가 약간 줄어들면서 세포랑 세포 사이의 공간이 평소보다 넓어지거든요. 네. 세포 부피가 줄어요? 네, 약간요. 그래서 마치 도로가 확 넓어져서 청소차가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의 활동이 깨어있을 때보다 무려 6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60%나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 시스템이 청소하는 그 뇌 속 쓰레기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 같은 그런 독성 단백질들입니다. 아, 들어왔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 네, 정상적인 뇌활동 과정에서도 이런 단백질들이 조금씩 생성되는데 글림프 시스템이 잠자는 동안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뇌 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청소하는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와 몸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역시 인지기능 저하죠. 네.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요. 또 집중력이나 주의력도 크게 나빠집니다. 당연히 업무 효율이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 치매나 파킨슨병까지요? 네. 실제로 중년기에 지속적으로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나 더 높았다는 그런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0%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수면 장애하고 알츠하이머 병리,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은 서로를 계속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 자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수면 부족은 뇌에 그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증가시키고요. 또 뇌를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인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뇌 혈관 장벽. 네. 그렇게 되면 뇌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확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유난히 좀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걸 저도 경험적으로 느끼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영역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되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발병 및 악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안전 문제잖아요. 졸음인정 같은 거요. 아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 잠에 빠지는 초단기 수면, 마이크로슬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슬립. 네. 눈은 뜨고 있을지 몰라도 뇌는 잠시 기능이 정지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운전 중이나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잠의 중요성이 정말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고 특히 중요한 뇌 청소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잠을 어떻게 자는 것이 좋을까요? 뭔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하고 또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는 자세인데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자세요? 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서 자는 것보다 글림프 시스템을 통한 노폐물 제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왼쪽으로요? 신기하네요. 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참고해볼 만하죠. 그렇군요.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역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키디언 리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깊은 잠, 즉 에나림 3단계에 더 쉽게 그리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거든요. 아, 규칙성이 중요하군요. 잠들기 전에 습관들도 중요하겠네요. 사실 저도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네. 그건 정말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그 청색광,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네네. 이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는 깊은 잠에 도달하는 시간 자체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등 몸과 마음을 좀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실 환경을 좀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먹고 마시는 습관도 영향을 주겠죠? 커피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오후 늦게 커피나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이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건 당연히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요. 또 잠들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이게 잠이 빨리 들게 할지는 몰라도 수면의 질, 특히 렘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아, 술 마시면 푹 자는 게 아니었군요. 네, 질 낮은 잠을 자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밤중에 깨서 화장실에 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어떤가요? 낮에 좀 피곤하게 운동을 하면 밤에 좀 더 깊이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운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최승홍, 김유겸 교수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오, 국내 연구군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지만 12주 동안 꾸준히 규칙적으로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뇌 MRI 촬영 결과 글림프 시스템과 뇌 척수의 흐름이 유의미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와, MRI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관련 단백질은 줄어들고 면역 관련 단백질은 늘어났다고 하고요. 즉, 꾸준한 운동 습관이 뇌 청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셈이죠. 와, 꾸준한 운동이 단순히 몸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 뇌 청소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니 정말 이건 꼭 실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그렇죠. 이런 최신 수면 연구 결과나 임상 지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교류되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같은 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국내 수면의학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아주 중요한 학술단체입니다. 네. 매년 정기학술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곳에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뇌과학적 기전부터 시작해서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기면증 같은 과다수면증, 교대근무 수면장애, 렘수면 행동장애, 하지 불안증후군 등 정말 다양한 수면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수면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같은 것도 다뤄지나요? 요즘 뭐 AI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수면 데이터 분석이나 진단 보조에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아주 활발한데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 동향에 대한 세션도 당연히 마련되곤 합니다. 아하. 또한 수면 다원 검사, PSG라고 하죠. 이런 진단 기법에 대한 워크숍이나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적용,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정말 폭넓게 아우르는 교류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학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더 나은 수면 건강 관리 방법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잠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경험을 기억으로 만들고 뇌 속에 쌓인 해로운 노폐물을 청소하는 우리 뇌에 매우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시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시간 잤다는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 얼마나 깊고 질 좋은 잠을 잤는지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잠의 가치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 결과 중 하나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잖아요. 네. 서울대 연구 결과요. 네, 그렇다면 이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면 장애를 개선하거나 혹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특정 운동요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비약물적 접근법으로서 이 운동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하고 탐구해 나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과 운동, 그리고 뇌 건강 사이의 아주 깊은 연결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이 좀 더 평안해지고 또 여러분의 뇌가 더욱 건강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